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게임 아웃라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아웃라스트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였군요. 이게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너무너무 유명한 호러 게임입니다. 정말 너무 무섭다고 유명해서 제가 아예 해볼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요?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사실은 호러 장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다른 호러 게임들은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좀비가 나온다거나 막 그런 것들도 다 그냥 하는데 이 아웃라스트라는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공간에서 캠코더 있죠. 네. 캠코더를 들어서 그 야간 모드 나이트 비전을 켜서 그걸로 공간을 보면서 이렇게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초록빛 또는 그 까만 야간 투시 화면 자체도 무서워.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 무서운데 거기서 막 괴물 나타나고 숨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초록님이 처음에 병원 키워드 제안했을 때 바로 이 게임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 그냥 무서워서 제외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시도한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녹음 날짜는 다가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중간에 양치님 만나가지고 제가 나 망했어 막 찡찡거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 하다가 제가 너무 많은 공포 영화를 봤다는 걸 안 양치님이 갑자기 야, 너 그 게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많이 영화도 다시 봤고 온갖 공포 이야기를 하는데 다 본 거예요. 넌 할 수 있다. 시도하거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진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양지님을 만난 게 녹음 3일 전이었거든요. 그저께 이틀 전인 그저께 아웃라스트 게임을 사가지고 설치를 하고 어젯밤에 엔딩 보고 오늘 들고 왔습니다. 우와, 따끈따끈.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아직도 뭔가 그 영향이 남아있어요. 무서웠는지가 궁금해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진짜 무서웠는데 정말 잘 만든 재밌었어요. 네, 호러 게임이어가지고 되게 양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했어요. 공포 게임 이야기를 밤에 들어야 돼. 오늘 제가 같이 잘게요. 근데 이런 가정집에서 느낄 만한 공포는 아니어가지고 괜찮을 겁니다. 일단 초반 게임 진행을 좀 소개를 할게요. 게임은 1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두운 밤에 주인공인 마일즈 업셔가 살을 몰고 황량한 시골길을 달려서 커다란 병원 부지 앞에 도착합니다. 여담으로 딱 이렇게 시작하는 공포게임 진짜 많아요. 그래요? 네, 차 타고 요상한 이 황량한 곳에 도착해서 뭐 저택을 헤매게 된다거나 막 그런 것들. 자, 이 눈앞에 있는 병원이 자선단체로 알려진 머코프사에서 운영하는 마운트 매시브 정신병원이고요. 마일즈가 예전에 이 병원에서 약간 소프트웨어 쪽 일을 했던 남자에게서 이 병원에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취재해달라, 이런 제보 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재를 위해서 이곳에 방문한 겁니다. 핸드폰이 2km 전부터 이미 먹통이 됐어요. 아마 전파방해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내부 상황을 녹화하기 위해 캠코더와 배터리 2개를 챙겨가지고 차에서 내립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입구 쪽에 원래 경비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도 그냥 문도 열려있고 텅 비어있고요. 전반적으로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고 엄청 황량한 느낌입니다. 당연히 정문이 잠겨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기 3층에 있는 창문 중에 하나가 깨져 있어요. 저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주변에 좀 밟고 올라갈 만한 게 있어가지고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방에 불이 꺼져요. 원래는 켜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캠코더를 들고 야간 모드를 켭니다. 근데 경고 메시지가 떠요. 야간 모드는 배터리 소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아껴 써라, 뭐 이런 문구가 뜨고요. 이 캠코더가 되게 특이하게도 이게 약간 게임에서만 가능한 건데 AA 건전지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일반 녹화에서는 그럭저럭 배터리가 오래 가지만 야간 모드를 켜면 정말 빛의 속도로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이 여분의 배터리를 좀 잘 찾아서 챙기는 게 중요해요. 방이 좀 어질러져 있어요. 뭔가 뭐 몸싸움이 난 것처럼. 그리고 방 밖으로 나가보면 복도는 더 이상해요. 문들이 막 이렇게 판자로 막아져 있기도 하고 복도 중간이 집기 같은 걸로 막아져 있기도 합니다. 이동할 수 없게. 불이 켜진 것도 있고 꺼져서 어두운 것도 있고 해서 켜진 것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캠코더를 뭐 일반 모드로 했다가 야간 모드로 했다가 반복하면서 나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복도 벽이랑 바닥에 핏자국이 엄청나게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갈 수 없게 길이 막혀 있어서 이번에는 환풍구로 올라가서 다른 쪽 복도로 갑니다. 환풍구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대쪽 복도로 내려가서 앞에 있는 방문을 딱 열었는데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시체가 그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구가 있어요. 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시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가 환자복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직원이나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렇게 쇠파이프 같은 거에 몸이 관통돼서 죽기 직전인 사람이에요. 복장은 군인, 특공대 같은 차림이거든요. 이 남자가 마일즈를 보더니 빨리 나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변종들이 탈출했다. 너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보안실에서 정문을 열 수 있으니까 빨리 거기로 가라. 막 이런 말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빨리 말해줬어야지. 이제 마일즈가 취재고 나발이고 돌아가야 할 것 같잖아요. 좀비물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빨리 가려고 이제 복도로 다시 나갔는데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려던 찰나에 굉장히 흉측한 얼굴에 덩치가 엄청 큰 남자가 나타나서 마일즈를 잡더니 거기 3층이었거든요. 난간으로 냅다 던져버립니다. 마일즈가 이제 1층 로비로 떨어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이상하게 생기고 사제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마일즈랑 마일즈의 캠코더, 아직 녹화 중인 그 캠코더를 보고 신이시여, 드디어 저희에게 사도를 보내주셨군요. 사도? 일단 소리를 막 짓거려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눈을 뜬 마일즈가 문 열어야 되잖아요. 보안실로 막 갑니다. 근데 보안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카드 키를 얻어야 돼가지고 키를 찾기 위해 또 돌아다니죠. 아까 위층도 그랬지만 여기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엉망이에요. 뭐 막 시체 여기저기 널려있지, 피범벅이지, 문 잠겨있고 복도도 막혀있는 데가 막 있고 엉망인데, 그리고 여전히 불 꺼진 곳이 많아서 계속 캠코더를 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직 살아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저 멀리서 복도 저 끝에서 막 뛰어가는 환자도 있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TV를 모여서 보고 있는 환자들의 무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복도에 휠체어 타고 앉아있다가 마일즈가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막 공격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다 정신병자 같죠. 그리고 다 대체로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머리를 빡빡 밀고 얼굴이나 몸 여기저기 흉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체가 많다고 했잖아요. 일단 제복을 입은 직원들은 예외 없이 다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환자들 뿐이고요. 역시 죽어있는 직원인 듯한 시체에서 키를 찾아가지고 다시 보안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조작해서 보안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그 화면 옆에 CCTV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의 CCTV 화면을 통해서 아까 그 요상한 신부 있었죠? 그 신부가 이 전원 차단기를 내려버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걸 딱 내리는 순간 컴퓨터도 다시 꺼져버리죠. 또 완전 암흑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전원을 켜러 다시 발전기를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로 또 가야 합니다. 지하실. 근데 딱 이 순간 아까 그 마일즈 1층으로 던져버렸던
덩치 큰 남자 있죠. 네. 이름은 크리스 워커이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문서가 나와서 뭐 실험 대상이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아무튼 마일즈는 일단 덩치 새끼라고 부르고요. 얘가 또 마일즈를 쫓아오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이 마일즈가 이 덩치 새끼를 비롯해서 다양한 적들에게 쫓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쫓기고 도망 다니는 게 호러 게임의 기본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특징 중 하나가 주인공에게 무기가 일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캠코더는 계속 들고 다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뭐 공격을 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물리적인 대항이 아예 없어요. 그럼 도망만. 네. 보통은 뭐 물론 이제 FPS나 TPS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총을 주잖아요. 근데 여긴 뭐 총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게임에서 주인공에게 흔히 주어지는 쇠파이프 이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마일즈가 할 수 있는 게 숨거나 도망가는 것뿐이에요. 네, 이게 게임을 시작할 때 이미 명시가 됩니다. 처음 게임 시작하면은 뭐 아웃라스트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고어하고 성적 묘사와 폭언을 담고 있습니다. 뭐 블라블라. 최대한 오래 살아남고 모든 걸 기록하세요. 당신은 전사가 아닙니다. 마운틴 매시브의 공포를 지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뛰거나 숨거나 또는 죽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무기 파밍 하려고 헛된 수고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가요? 무기 파밍은커녕 뭐 주먹도 휘두르지 말아라. 되게 무기력해 보이긴 하죠.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숨을 수도 있고 잽싸게 뛰어가지고 뭐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숨는 것도 캐비닛에 들어가거나 침대 밑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냥 좀 어두운 책상 뒤 있죠. 이런데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따돌릴 수도 있고 보통 그러면 이렇게 오지 않나요? 그게 걔가 거기 들어가는 걸 봤을 때는 그러거든요. 근데 못 본 상태에서 얼른 방에 들어와서 숨었다. 그러면은 그냥 못 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튼 여기서도 뛰든 뭐 캐비닛에 숨든 해서 자기를 찾는 크리스 워커를 따돌린 다음에 이제 지하로 갑니다. 지하 얼마나 어두컴컴하겠어요. 캠코더에 의지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발전기 전원을 찾긴 찾았는데 보니까 가스펌프 2개를 작동시키고 메인 차단기를 켜야 발전기를 다시 돌릴 수 있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이 약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대충 좀 감이 오시나요? 양치님 대바대 플레이 영상 많이 보셨어요? 네. 거기도 딱 그렇잖아요. 그 막 살인자가 쫓아오는데 막 도망가서 터빈 돌리고 발전기를 작동시켜서 문을 열고 탈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장소를 이동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방금 한 것처럼 뭐 기계를 작동시킨다거나 열쇠를 찾는다거나 그리고 보통 그냥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미션이 주어져 있을 때는 좀 적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숨거나 도망 다니거나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맵이 없거든요. 맵도 없다고요? 왜 맵을 안 주는 거죠? 맵이 있으면 너무 쉬워지니까요. 하겠네. 그래서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내판 이런 거를 잘 보고 다녀야 되고 결국은 자꾸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길 자체를 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두운 지하실 안을 헤매고 또 거기 좀 이상한 또 자기 공격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걔를 따돌리면서 요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발전기를 작동시켰죠. 그러면 다시 보안실로 가야겠죠? 보안실 가서 이제 드디어 보안 해제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아까 그 문제의 신부가 뒤에서 나타나서 마일즈를 붙잡고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너 아직 나가면 안 돼. 네 눈으로 봐야 될 게 많아. 이러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병원에 특공대 같은 무리가 진입을 했어요. 근데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뭔가가 공격하는 것처럼 갑자기 막 그 특공대들 몸이 날아가고 벽에 부딪히고 질질 끌려가고 난리가 납니다. 마틴 신부
아까 그 신부 이름이 마틴 신부인데 걔가 말해요. 우리의 주인이신 월라이더님께서 불신자들을 벌하는 장면이야. 너는 진실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받들면 모든 문이 열릴 거야. 멋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마일즈는 정신을 잃고요. 월라이더가 이 독일어인데 그 사람들 꿈꿀 때 나타나서 괴롭히는 목마를 월라이더라고 하나 봐요. 근데 마일즈가 이 병원에 들어와서 계속 뭐 이 방 저 방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문서들을 좀 발견을 하거든요. 문서를 쭉 읽으면 거기 자꾸 월라이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같이 정신병원들은 그런 실험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환자들 좀 이렇게 하고 싶은지. 제일 뭐랄까 사람을 공급받기 좋은 곳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여기 문서에도 나오는데 대체로 뭐 가족들과 연락이 끊겨 있거나 뭐 이런 식이어서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틴 신부는 아까 그 허공에 막 보이지 않는 공격하는 존재를 월라이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일즈가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떠보니까 거의 뭐 감옥처럼 생긴 지하 병동이에요. 거기에는 본인 이외에도 미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없나요? 없죠.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여기저기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 시체도 다 그냥 그 군인이나 군인 아니고 그냥 환자였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도 많이 있어요. 네. 자, 이 병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월라이더는 대체 뭔지, 마일즈가 살아서 병원을 탈출할 수 있을지. 일단 스토리 여기까지만. 탈출하셨나요? 약혼님은? 아, 저요? 저는 나갔겠죠? 몇 번만 했어요. 중간에 많이 죽었죠. 어떤 스타일 게임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아웃라스트는 2013년 작품이고요. 9년 전 작품인 거 치고는 지금에도 뭐 그래픽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모든 플랫폼에 나와 있지만 공식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영어였어요? 그래서 그 PC판은 한글 패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스팀으로 구매해서 했습니다. 근데 한글화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요. 그 패드 지원을 완벽하게 해줘서 되게 쾌적하게 플레이했어요. 발매됐을 당시부터 화제가 됐고 지금도 호러 명작으로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 진짜 무서웠어요. 갑툭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 원래 놀랄 때 별로 소리 안 내거든요. 근데 이거 게임하다가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 어떤 게임보다도 고어합니다. 정말 많은 시체와 피가 나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체들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지절단이 기본이고 내장 막 나와 있고 그래픽이 그렇게 리얼해요? 뭐 다 나와요. 그래서 와 이거 심의 통과한 게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점점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게임 조금 하다가 일시정지 시켜놓고 막 딴짓합니다. 그 딴짓하다가 그 상황을 다시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 다시 시작하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랑 패턴에 익숙해지면 점점 무서움이 가시더라고요. 이 게임이 대체로 호평을 받지만 좀 단점으로 꼽히는 게 하나 있는데 컨텐츠가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대바대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상황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하수구나 뭐 정원 이런 독특한 곳도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건물 내부에서 그러니까 다 복도랑 방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익숙해지고 이게 결국은 길찾기 더하기 술래잡기인데 좀 계속 직진하고 뭐 좌회전, 우회전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야외 같은 데보다는 좀 더 편한 거예요. 플레이하기가. 그리고 이제 도망가거나 숨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비슷비슷하게 돼서 그리고 이 적들 있잖아요. 쫓아오는 적들이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데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주인공보다 뛰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주인공이 계속 달리면 절대 잡히지 않아요. 어디 뭐 막힌 데 있어서 못 움직인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잘 잡히지 않고, 이 두어 개의 특정 NPC를 제외하고는 붙잡혀도 즉사하진 않아요. 한 서너 번 맞아야 죽기 때문에 몇 번 맞아도 일단 도망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침대 밑이나 뭐 캐비닛 안에 숨으면 되게 빤히 보일 것 같은데도 못 찾고, 그래서 오히려 좀 웃길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좀 장점으로 느꼈거든요. 이렇게 무서움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몰입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래. 반대일 것 같은데. 근데 초반에 자꾸 멈춘다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럼 이 스토리고 나발이고 모르겠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니 근데 제가 이미지 찾아봤는데 진짜 무서워.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징그러워요. 이런 거에 너무 그 긴장해서 징그러워요. 그래서 스토리를 잘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잘 못 하겠다가 이게 무서운 게 덜해지니까 딱 집중이 되고, 그리고 무섭지 않다고 해서 긴장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느낀 아우트라스트의 최대 장점인데, 그 초반 무서움만 지나가면 엔딩 볼 때까지 딱 적당한 수준의 긴장감이 유지가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적에게 쫓기면서 길을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 몇 번 죽으면서 막 재시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메리칸 맥기의 앨리스 이야기하면서 아무 데서나 저장이 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여기는 저장되는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버튼을 3개 눌러야 돼. 2개 눌렀는데 죽으면 저장 포인트가 그 앞이어가지고 처음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잘못하면은 진짜 이제 게임적 재미가 느껴지기보다는 스트레스로 그렇죠. 다가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중도하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웃라스트는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밸런스를 잘 잡았습니다. 할만해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도. 시도하게 되고, 적당히 긴장감은 있지만 너무 무섭지는 않고, 그리고 이 캠코더라는 아이템도 정말 잘 썼어요. 이 아웃라스트가 조작이 너무너무 단순하거든요. 무기가 없잖아요. 그 흔한 인벤토리도 없어요. 아하. 그냥 메모랑 이제 지금까지 봤던 문서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그냥 캠코더 들고 야간 모드로 바꾸거나 아니면 배터리 교체해주고 이게 다거든요. 캠코더 사용 중에는 이제 배터리 칸에 내가 현재 소지한 배터리 개수도 알려주기 때문에 따로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캠코더를 딱 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을 보고 있다가 캠코더를 딱 들어서 캠코더 화면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화질이 약간 저하되면서 이질감이 생깁니다. 그럼 진짜 약간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러면은 어두운 곳이 아니면 굳이 캠코더 쓸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일즈가 본인이 이제 보고 겪은 상황에 대해서 기자수첩에 메모를 남기거든요. 그 메모를 통해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메모를 캠코더로 기록을 하고 있을 때만 남깁니다. 캠코더를 들고 있지 않으면 메모를 하질 않고요. 그게 메모 안 해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진행이 안 되지는 않지만 스토리를 파악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럼 계속 캠코더 들고 다니면 되겠네.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저는 제일 쉬운 모드로 했거든요. 근데 제일 쉬운 모드 이름이 노말이어가지고 보통이어가지고 이게 심리적으로도 보통이라고 써져 있으면 불편해요. 쉬움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드에서는 소지 개수도 최대 10개까지고 잘 둘러보면 그래도 병원 내에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네, 책상 위 같은 데도 있고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잘 주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드 모드가 있는데 하드 모드 가면 소지 가능한 배터리가 2개. 네? 2개요? 네. 진짜 빡빡해집니다. 이거는 해봤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봤거든요. 네. 빨리빨리 길 찾지 않고 뭐 좀 헤매면 금방 배터리 닳아가지고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이제 마일즈가 중간에 미친 박사 한 명한테 잡혀가지고 손가락이 잘려요. 그래서 막 토하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 손가락이 몇 개 없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캠코더를 놓지 않고 정말 기자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잘 녹화를 하고 다녔는데 게임 후반부에 이게 한 3층 정도 되는 곳에서 방인데 바닥이 좀 꺼진 방이었어요. 저 건너편으로 가려고 점프하다가 캠코더를 놓쳐버립니다. 그게 스토리에 있는 거. 근데 이 캠코더가 바로 아래층도 아니고 아래층 바닥에 좀 틈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두운 구간 안 나오나 보다. 이제 캠코더 필요 없나 보다. 잘 됐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캠코더 찾으러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겠지 당연히. 그쵸. 내가 순진했어. 거기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힘들게 찾아왔는데 이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손상이 좀 갔겠죠. 이제 캠코더 화면 딱 켜면 왼쪽 하단의 렌즈가 크게 깨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지직 거려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후반부에 긴장감을 좀 부여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지직 거리는 타이밍이 좀 잘못 맞으면 진짜 깜짝 놀래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다 하고 나니까 호러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사실이 되게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제작사가 의외로 인디게임 회사예요. 볼륨이 좀 있어서 큰 회사 게임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캐나다에 있는 레드베럴스라는 회사고요. 창립자들이 다 본래 대형 게임사 EA나 유비소프트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싱글플레이 게임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쯤이 멀티게임이 대세여가지고 이런 싱글 게임을 안 만들려고 했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공포게임은 더 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나와가지고 제작사를 직접 차리고요. 근데 투자 받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또 그런 투자사들이 대체로 모바일 게임에 투자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제작하는 동안에 급여가 아예 없었대요. 헐. 근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임이 호평을 받으면서 수익을 많이 냈고요. 안정적으로 2편을 제작합니다. 2편도 있어요? 네, 2편이 2017년에 나왔는데 이 2018년 기준으로 시리즈 전체 판매량이 1,500만 장 이상이었고 6,400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해요. 1편 제작 비용이 140만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낸 거죠. 2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나왔는데 1편에 비해서 평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포게임 중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1편 장점 다 날려먹은 망작이다 이런 평이 훨씬 많아요. 어떤 점이 이어져요? 주인공이 이어지나? 배경? 아니면 배경? 일단 배경도 게임 방식은 좀 비슷하고요. 배경도 이제 건물 아니라 야외, 약간 그 광신도들의 마을 뭐 이런 곳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레벨 디자인이 완전 실패해가지고 난이도가 극악이라고 합니다. 1편 밸런스를 그렇게 칭찬했는데 왜 2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스토리도 별로고 난이도 최악이고 미션 더 너무 심각하게 반복되고 뭐 하나 잘 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스토리 이야기를 좀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사실 초중반까지는 스토리 별거 없다고 되게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정신병원에서 모종의 잔인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이거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 별거 없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또 후반으로 갈수록 되게 흥미진진해집니다.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에서 그 좀비를 탄생시킨 엄브렐러 코퍼레이션이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월라이더를 만들어낸 모코프 코퍼레이션이 있는 거죠. 이 모코프사가 독일 출신 과학자인 베르니케 박사를 주축으로 인간 세포의 기능을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강력한 병기를 만들어내는 무슨 형태생성 엔진 개발 프로젝트 이런 월라이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극한의 공포를 목격한 실험 대상만이 그 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주인공이 그 대상이 된 건가요? 주인공도 조건을 만족한 것 같죠.
그래서 극한의 공포를 맞닥뜨리는 장소로 이용되는. 환자들한테 실험을 엄청 했겠죠. 그 문서들을 보면 최면 같은 걸 건다거나 그리고 꿈을 이용해서 뭔가 자각몽을 막 꾸게 한다거나 아까 그 월라이더라는 이름이 목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꿈 같은 걸 많이 이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되게 잔혹한 실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죽거나 미치거나 그리고 그 세포 변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 악성 종양을 만드는 걸로 이어지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빌리라는 이름의 실험 대상이 처음으로 이 실험에서 성공을 합니다. 병원 내부에서 마주치는 환자들이 계속 월라이더 이야기를 해요. 월라이드가 여기 와서 우리를 해칠 거야 막 그러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아까 그 마틴 신부처럼 월라이더를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마틴 신부도 원래 뭐 여기 환자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메모 막 한다 그랬잖아요. 주인공이 그 마틴 신부 처음 봤을 때 쓴 메모 보면 무슨 코스프레 사제복 같은 거 입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생긴 이상한 놈이 날 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써져 있거든요. 결국 본인도 환자인데 약간 사제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일즈도 영상을 보긴 했잖아요. 진짜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막 사람들을 그렇죠. 공격하는 거를. 월라이더가 병원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직원들 막 다 몰살시키고 의사들도 다 폭주해가지고 뭐 병원이 난장판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DLC인 내부 고발자로 발매가 됐거든요. 아까 그 마일즈 업쇼한테 제보 메일 보낸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내부 고발자 편이 있어서 그걸 보면 이제 마일즈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병원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확장판 쪽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볼륨이 좀 그래요? 작다고 해요. 네. 그리고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던 마일즈도 결국에 어느 순간 이 월라이더를 직접 목격합니다. 스토리도 그래도 나름 흥미진진해서 이 편 진짜 잘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차게 말아먹은 건지. 그러면 1편에서 완전 완결되는 느낌은 아닌 뭔가 미스터리가 남아있고. 예, 완결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나? 호러라는 것은 항상 열린 결말로 열린 끝내기 결말이구나. 마련이지. 뭔가 미인적으로 있는. 떠난 주인공 그렇구나. 뒤로 뭔가가 막 이렇게 말은 말하고 싶다. 말해도 안 돼요. 안 되나요? 어차피 우리는 안 할 건데. 우리는 안 할 건데. 너무 끝나고 말해줄게요. 이 편이 좀 망했지만 그래도 아까운 시리즈잖아요. 사람들이 3편을 되게 기다렸었는데 지금 이 3편이 아니라 트라이얼이라는 이름의 번외편을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트레일러 공개됐는데 여전히 잔인하고요. 특이하게도 코옵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같이? 약간 협동 플레이가 된다고 해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대바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스토리 위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공포게임 수작이고 게임으로서 정말 좋은 점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너무 고어하고 폭력적이어서 쉽게 추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 소개하면서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보면 좋겠다고 할 적 많았는데 영상도 못 봐. 요거는 안 되겠어. 이미지만 봤는데 바로 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길찾기가 콘텐츠잖아요. 네. 적들을 막 죽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스피드런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계속 뛰어가지고 바로바로 길 찾아서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약간 플레이 타임이 6, 7시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스피드런 한 사람들은 다 1시간 안쪽으로 끝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런 하면은 그런 고어한 것들 안 보고 그냥 슝슝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 못 따라해요? 그런 영상을 찾아봐야 되나요? 왜 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깨는 것 자체가 이제 컨텐츠인 거예요. 네. 좋아하는구나. 그 스피드런이라고 해서 많은 네. 게임들이 그 기록도 세우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꼼수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막혀있는 유리창인데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면은 딱 건너편으로 많은 게임들이 그런 버그들을 꼭 한두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드런에 그걸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수 안 쓰고 정석으로만 뭐 스피드런을 한다거나 그거 이제 미리 길을 알고 있거나 그런 건 거죠. 다 외우고 해보고 몇 번 해보고 나서 스피드런으로 이렇게 달려서 기록을 세우고. 네. 그 스팀에서 구매한 게임들은 플레이 시간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아웃라스트 같은 거 막 600시간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600시간 이게 특별히 다회차 요소가 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도 그 게임 긴장감. 내에서도 반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진짜 잘 만들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대체로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아웃라스트 해보신 분이 있는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시면 댓글 좀. 댓글 궁금하다. 그리고 진짜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플레이를 하게 되시면 꼭 소감을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댓글. 네. 이어지는 53화 3부에서는 초록이가 소개하는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